여러분 잘 쉬다 오셨죠? 한국 그리고 한국인 오늘 정조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사도세자 그리고 영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수원의 화성 어떻게 지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11살의 나이였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폐세자가 돼서 죽었기 때문에 영조에 의해서 효장세자의 양자가 돼서 왕위를 잇게 됩니다. 정조는 그 뒤로부터 15년간 동궁 생활을 지냈는데요. 25살에 드디어 왕으로 즉위합니다. 15년간 이렇게 궁궐 생활을 할 동안 사도세자를 죽게 했던 그런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었고, 극심한 당쟁의 한가운데서 죄인의 아들로서 왕세자가 된 어린 정조는 마침내 즉위식 날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일성하죠. 사도세자를 죽게 했던 정치 세력인 노론 벽파와의 싸움을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화 영린에서는 바로 정조가 노론 벽파에 의해서 암살 시도를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조는 매우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무예까지 완벽한 이 영화 영린에서 보면 현빈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정말 현빈 같은 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성격까지 완벽하죠. 다른 과거의 군주들과 달리 정말 까다로운 그 영조가 인정한 세손이 바로 정조였기 때문이죠. 25살의 왕위에 오른 정조는 문일군주라는 그런 호칭을 받는 왕이었는데요. 문일군주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독서, 무예,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문일군주입니다. 얼마나 독서를 좋아했는지 한여름에 너무 무더운 여름날 신하들이 좀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좀 책을 읽기를 권하자 옮겨봤자 또 더 서늘한 곳을 원할 것이니까 책을 읽으면 마음과 몸이 주저하니 바깥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계속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또한 신하들과 경연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조선 전기에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경연을 했다면 조선 후기에 정조는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책도 저술하였습니다. 정조가 저술한 책이 180권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은 좀 말수가 적고 본인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정조는 신하들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좀 다소 논쟁적으로 다변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매우 빠르게 하고 좀 격정적인 그런 성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신하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경들이 하는 일이 한탄스럽다 이런 말을 좀 자주 썼다고 합니다. 정조는 신하들이 만만하게 이렇게 볼 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매일같이 일기를 썼는데요. 이 일기가 바로 일성록입니다. 하루를 반성하는 기록인데요. 정조부터 시작해서 그 뒤 1910년 조선이 끝날 때까지 151년간을 기록한 이 일기가 바로 임금의 일기인 일성록입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고요.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성록은 전체가 2329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도 정말 대단한데요. 임금님이 쓴 개인의 일기장이라니 정말 기록문화의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영화 영린에서는요, 정조가 밤낮으로 공부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장난 아니게 우퉁 다 벗고 근력 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이거 영화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정조는 정말 조선 왕조 역사상 무예로는 1, 2위를 다투는 병법의 대가이면서 무사였습니다. 정조가 얼마나 화를 잘 쏘았는지 50발을 쏘면 49발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한 발도 일부러 예의상 맞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활 쏘는 사람들의 예법은 본래 한 발을 빼고 49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발 중 49발을 마지막 한 발은 예의상 빗나가게 한 정조의 실력은 정말 출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만들었고요. 무예도보통지라는 무예병법서를 씁니다. 정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7차례의 정조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었고 직접 무술을 연마해서 자신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무예도보통지는요, 정조가 규장각의 검사관이었던 이덕무, 박제가 또 그리고 싸움을 잘했던 백동수와 함께 편찬한 무예교본입니다. 이 무예교본은 바로 사도세자가 만들었던 무예신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마상무예 6가지를 추가해서 24가지 무예를 정리하고 완성한 책입니다. 사도세자가 쓴 무예신보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무예도보통지 서문에는 무예신보의 의식과 전형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2017년에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북한의 첫 번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궁술은 매우 뛰어났는데요. 선조실록에도 나오지만 백병전, 실제로 맞부딪혀서 싸웠을 때는 굉장히 싸움을 못했다고 합니다. 선조실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병사들이 전투가 시작되면 소리 지르고 활만 쏘다가 달아나기만 한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실제 맞부딪혔을 때 하는 무술에 대해서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것을 간파하고 기마술과 궁술은 문과시험에 또 있기 때문에 잘하지만 창술과 검술은 선택 과목이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실제 맞부딪혔을 때 싸울 수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조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했던 이 노론 벽파 외척 세력을 숙청하고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이지만 정조는 자신의 인재를 키우고 등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 출신의 인물이 바로 정약용과 유득공입니다. 그리고 영조의 뜻을 받들어서 탕평 정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골고루 당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직속 군대이죠. 장용영을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또 화성을 건립했죠. 그래서 수원에 수도 이전 계획을 가지고 정말 개혁 정치를 한 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배다리를 사용하고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합니다. 다음은 금난 정권 폐지인데요. 원래 시전 상인이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정부와 결탁해서 난전을 금지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그냥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싶은데 정부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시전 상인들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정조는 이런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누구나 장사를 하고 싶으면 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리고 문체반정인데요. 문체반정은 사실 약간 보수적인 옛날 글 스타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정조는 이렇게 법전을 편찬해서 공노비나 서얼의 처지 개선이나 또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예도보 통지 같은 병법서를 쓰기도 합니다. 영화 영린에서 한지민이 정순왕후 역할을 맡았는데요. 정조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조하고는 10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영조가 한갑이 넘은 나이에 15살 왕비를 맞아들여서 이 왕비가 바로 정순왕후인데요. 이때 결혼식을 아주 상세히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가래도감의궤입니다. 여기에 결혼식 장면을 정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친정이 바로 노론의 중심 가문이었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가문이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정순왕후는 정조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을 시도합니다. 정조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던 이유도 암살 시도 때문에 두려움에서 잠을 자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조는 여자를 좀 멀리하고 술버릇과 담배 사랑이 지독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여자 관계가 매우 단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왕비가 한 분 있고 후궁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종이 12명 후궁이 있었고요. 중종 같은 경우에도 12명이었고 태종이 11명인 거에 비하면 3명은 완전 단촐한 케이스입니다. 정조는 기록에도 자신은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정비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요. 후궁을 들인 첫 번째 후궁은 13살이었는데요. 1년 만에 병사하고요. 하룻밤 궁녀와 사랑을 나눴는데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또 7살 만에 사망하고 마지막에 얻은 후궁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순조입니다. 순조는 갑작스럽게 정조가 승하하면서 11살에 즉위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바로 안동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죠. 어쨌든 정조는 여자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술과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정조가 성균관 제수시험에서 합격한 유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술이 떡이 될 때까지 취하게 하고 취하지 않으면 집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정조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는데요. 규장각 문신들에게 낸 시험이 남영초의 이로움을 논하라 였습니다. 남영초란 바로 담배를 이야기하는데요.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풀이다. 이렇게 해서 남영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흡연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면서 금연하자는 상소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정조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신하들은 이런 해괴한 문제를 낸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2명의 신하가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답안지는 이면승이라는 자가 쓴 답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 담배 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재치 있는 답안지였는데요. 담뱃대를 물면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 말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므로 이보다 더 나은 풀은 의서에서 볼 수 없다 라면서 이렇게 재치 있게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또 정조는 담배 한 대를 피우는 시간에 시 한 수를 짓게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시를 지으라고 했는데요. 이걸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약용이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조가 어떻게 수원 화성호를 짓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
바로 아버지의 죽음은 정조에게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무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졌을 거예요. 정조는 풍수학에 굉장히 뛰어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묘지가 정말 풍수지리상 안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을 좋은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정조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실록에서는 정조가 즉위하기 직전에 아버지의 묘에 갔었는데 세손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에 슬픔이 좌우를 감동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은 바로 폐세자가 되어서 일반 백성들의 무덤을 가리키는 묘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원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은묘에서 영원으로 고쳐 불렀고요. 그리고 수원에 육릉으로 이제 왕이나 왕후의 무덤에 붙이는 릉으로 승격시키죠. 정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수원을 점찍어 두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운 용이 여의주를 희롱한다는 풍수에 딱 맞는 용복면 화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정조는 즉위하고 나서 바로 옮기려고 했지만 사도세자와 이 새로운 터가 잘 맞지 않아서 재위 13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 릉을 아름답게 석공들을 시켜서 아름다운 조각의 병풍석을 설치하고요. 꽃문양들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능을 이렇게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조가 정말 멋진 왕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정조는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백성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또 한 명의 백성이라도 이 문제를 불평하거나 또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주할 백성들에게는 후하게 보상해 주고요. 더 살기 좋은 새 이주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능을 만들면서 강제부역 이렇게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상여도 백성들의 부역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고 돈을 다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드디어 1789년 10월 5일 날 영우원을 출발해서 뚝섬에서 한강에 설치한 배다리, 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요, 요게 바로 배다리인데요. 정약용이 건설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배다리를 이용해서 다리를 건너서 수원 쪽으로 갔고요. 과천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다음날 수원 읍치에 머물다가 아버지의 무덤인 현릉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육릉입니다. 이곳에 홍살문을 들어가면 돌길이 있는데요. 이 돌길의 오른쪽과 왼쪽의 높이가 약간 다릅니다. 왼쪽 길은 신도라고 해서 능에 묻혀 계신 분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어도고 재향을 드리러 가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요, 신도나 향로 피하셔야 되고요. 예법은 이 길로 말고 옆길로 가시면 됩니다. 육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곤신지라는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연못인데 연못의 원형은 용의 여의주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동그란 연못, 여기 수원에 곤신지와 그리고 방화수류정에 있는 동그란 연못, 용현이 있습니다. 주로는 다 네모나게 만들지만 여기만 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용의 여의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곳은 바로 용주사입니다. 용주사는
현능원의 원찰로 지정이 됐는데요. 원찰은 뭐냐면 왕릉을 지키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명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홍살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일주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홍살문은 관아나 또 궁전, 또 왕릉, 향교 이런 데 입구에 세워지는 문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금주라고 쓰여져 있는 경계비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술을 못 마신다 이런 뜻인데, 아니 뭐 스님이 술을 마시나요? 아니고 옛날에는 양반들의 자제들이나 뭐 양반들이 와서 이곳에 소풍 오듯이 와서 술을 마시고 했기 때문에 술을 금한다라는 경계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정조는 본격적으로 화성을 만듭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 위쪽이 화성성 전도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동그란 연못, 이게 바로 용현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들어가는, 화성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바로 장안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성 행궁을 지었고요. 이 팔달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상대입니다. 그림으로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지으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는지 이 종합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것인데요. 공사의 계획부터 운영, 그리고 누가 참여했는지,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자재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또 공법은 어떤 기법을 썼고, 그리고 이걸 또 글로 안 되면 또 도면으로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이 기록을 한 것이 바로 화성 성역 의궤입니다. 정조가 이 화성을 계획했을 때는 10년의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진행이 됐던지 32개월 만에 공사를 모두 마칩니다. 총 참여 인원은 대략 1,800명 정도고요. 금액은 87만 냥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로 따지면 6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화성을 만들 때 인건비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큰 일이나 강제 부역을 할 수도 있었고, 신하들도 강제 부역을 시키자는 상소도 많이 하였지만 정조는 동의하지 않았고 일당을 모두 지급했고요. 또 성가급제를 병행해서 전국의 백성들이 막 서로 일을 하겠다고 몰려들어서 정조가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라는 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가라고 하면 여러분 만리장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만리장성 공사하는데 끌려간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강제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의 화성은 서로 일을 하겠다고 몰려들었고요. 일한 사람의 이름까지 화성 성곽의 돌에 이름을 새겨줄 정도로 백성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바로 화성 능행도인데요.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의 아버지인 사도세자 묘소를 행차하고 성묘하고 화성 행궁에서 어머니의 한갑잔치, 진찬례를 올려준 것을 8폭 화폭으로 그린 건데요. 정조의 화성 행차는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했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이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봉수당 진찬도인데요. 바로 화성 행궁의 봉수당에서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 기념을 한 것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마네킹으로 봉수당 안에 지금 해경궁 홍씨가 앉아 있고 정조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놨어요.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이 해경궁 홍씨의 모습이 너무 마네킹이 좀 너무 마녀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옷도 너무 색이 바래서 요것 좀 빨리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화성 행궁의 첫 번째 문인 신풍루를 지나서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곳이 바로 봉수당인데요.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화성 행궁은 국내 행궁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서요. 화성 행궁 안에 들어가시면 576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랑 같이 행차했던 군사들 또 그리고 신하들이 함께 머물렀던 곳이어서 방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조는 이곳 화성에 와서 놀고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오후와 야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로 군사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서장대 야조도 그림은요, 바로 야간에 군사훈련을 한 것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 행궁에서 이 서장대까지 올라가는 길은 좀 숨이 찰 수도 있지만 이 서장대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수원의 모습, 정조도 이 모습을 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올라가서 인증사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원 화성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가